네 아비가 산을 망쳤으니 바늘로 산을 옮겨놓고 가거라. 바늘로 산을 옮기란 말씀이십니까? 사또가 던진 바늘 한 개가 7살 아이의 발치에 툭 떨어졌습니다. 산을 옮기지 못하면 아비의 뒤를 따르게 하겠다는 것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인 그 마당에서 아이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늘을 천천히 주워들더니 사또를 빤히 올려다보며 씩 웃었지요. 어른도 못 당한 그 아이가 바늘 한 개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쩌다 관아 마당에서 사또와 수싸움을 벌이게 되었는지 그 사연은 지난 가을 새 사또가 부임하던 무렵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보름 야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야담 시작합니다. 산 아래 작은 마을에 나무를 다루는 목수 하나가 살고 있었지요. 나무를 깎는 솜씨가 이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라 관아에 바칠 곡물 목각까지 도맡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아에서는 곡물 목각에 쓸 나무가 필요할 때마다 산지기가 표시에 둔병든 나무나 바람에 쓰러진 나무만 베어 가도록 허가해 주었지요. 목수는 허가받은 나무 외에는 잔가지 하나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고 어느 날 어느 나무를 베었는지 표식과 쪽지까지 빠짐없이 간직했습니다. 이 목수에게는 남다른 버릇이 하나 있었지요. 나무를 앞에 두면 도끼를 들기 전에 한참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남들은 그저 통나무로만 보는 것을 목수는 결을 보았지요. 나무마다 물길처럼 흐르는 결이 있어 그 결을 따라 도끼를 대면 나무가 순하게 갈라지고 거스르면 우지끈 부러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굵은 옹이를 만나면 목수는 힘으로 쪼개려 들지 않았지요. 도리어 나무를 슬쩍 돌려 결이 순한 쪽으로 도끼가 들도록 자리를 잡았습니다. 옹이는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비껴가는 것이라고 목수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지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웃 마을 목수 하나가 큰 느티나무 밑동을 쪼개려다 며칠을 헛되이 도끼질만 했지요. 옹이가 어찌나 억센지 도끼날이 3개나 이가 나가 버렸습니다. 그 이웃이 결국 이 목수를 찾아와 도와달라 청하니 목수는 느티나무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도끼를 대는 대신 나무를 반 바퀴 돌려 눕혔지요. 그러고는 옹이 반대쪽 결이 가장 순하게 흐르는 자리에 도끼를 딱 한 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그 억세던 밑동이 결을 따라 스르르 갈라졌지요. 이웃 목수가 입을 딱 벌리자 목수가 껄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억센 옹이일수록 정면으로 치면 도끼가 상하니 그 등 뒤로 돌아가 순한 결을 찾아주면 나무가 제풀에 갈라진다고요. 이 이야기는 두고두고 마을에 오르내렸지요. 목수의 아내는 버들레였습니다. 친정이 대대로 배를 짜던 집이라 버들레의 손을 거친 무명은 결이 곱기로 인근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부부에게는 늦게 얻은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솔바였습니다. 올해로 7살이었지요. 솔바는 또래보다 말수가 적었지만 그 대신 눈과 귀가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무의 결을 눈으로 읽었다면 솔바는 눈만이 아니라 귀로도 결을 읽었지요. 게다가 사람이 하는 말에도 결이 있어서 솔바는 그 말이 어느 쪽으로 굽었는지를 대번에 알아챘습니다. 솔바가 남과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가 처음 안 것은 아이가 5살 되던 어느 봄날이었지요. 그날 목수는 관아에 바칠 목각을 만들려고 겉모양이 똑같이 굵고 곧은 통나무 2개를 마당에 놓고 어느 것을 쓸지 고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아서는 둘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지요. 그때 마당에서 놀던 솔바가 다가와 아버지, 이 나무를 도끼 등으로 한번 두드려 보시라 했습니다. 목수가 무심코 두 나무를 툭툭 두드려 보니 한 나무는 맑고 단단한 소리가 났고 다른 나무는 어딘가 둔탁하고 텅 빈 소리가 났지요. 솔바가 둔탁한 소리가 난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는 속에 썩은 옹이가 들었을 것이라 했습니다. 소리가 텅 비었으니 속이 비었을 것이고 속이 빈 나무로 목각을 깎으면 깎다가 부러질 것이라고요. 목수가 반신반의하며
그 나무를 쪼개보니 과연 속에 시커멓게 썩은 옹이가 들어건만 멀쩡했지 않은 텅 비어 있었지요. 목수가 깜짝 놀라 너는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물으니 솔바가 태연히 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나무마다 결이 다르다 하셨는데 두드리는 소리에도 결이 있어서 성한 나무와 빈 나무는 소리에 결이 다르더라고요. 5살짜리가 도끼 소리 하나로 나무의 속을 읽어낸 것이지요. 목수는 그날 이후로 나무를 고를 때면 늘 아이에게 먼저 두드려 보게 했습니다. 솔바가 귀로 결을 읽는다는 것은 어머니 곁에서도 드러났지요. 버들레가 배틀 앞에 앉아 무명을 짤 때면 솔바는 곧잘 옆방에서 혼자 놀곤 했습니다. 배틀의 북이 좌로 우로 오가며 찰칵찰칵 소리를 내는데 아이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듣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옆방에서 놀던 솔바가 불쑥 어머니, 실 곧 끊어지겠어요. 하고 소리쳤습니다. 버들레가 무슨 소리냐, 실은 멀쩡하다 하고 그냥 북을 놀렸는데 몇 번 오가지 않아 정말 날 실 하나가 툭 끊어지고 말았지요. 버들레가 깜짝 놀라 아이를 불러 너는 보지도 않고 그것을 어찌 알았느냐 물었습니다. 솔바가 대답하기를 북이 오가는 소리가 여느 때와 달리 한쪽에서 살짝 쓸리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성한 실은 매끄럽게 지나가는데 상한 실은 걸리는 소리가 나니 그 소리의 결이 달라 곧 끊어질 줄 알았다고요. 버들레는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숨을 쉬었지요. 아비의 나무 결과 어미의 배 결을 다 물려받았으니 이 아이는 대체 무엇이 되려고 이러는가 싶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소리의 결만 읽은 것은 아니었지요. 흔적이 쌓인 순서, 그 결도 읽어냈습니다. 6살이 되던 겨울, 마을에 곡식 도둑이 든 일이 있었지요. 밤사이 어느 집 곳간에서 벼 몇 섬이 없어졌는데 간밤에 눈이 내려 마당에 발자국이 어지럽게 찍혀 있었습니다. 발자국이 여러 겹쳐 있어 어른들이 아무리 들여다봐도 누구 짓인지 가려낼 수가 없었지요. 이 발자국은 아침에 곡식을 꾸러 온 이웃 것도 있고 놀러 온 아이들 것도 섞여 있어 더욱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솔바가 눈밭에 쪼그려 앉아 발자국을 한참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더니 발자국에도 순서가 있다 했습니다. 먼저 찍힌 발자국 위에 나중 발자국이 겹쳐 밟히니 어느 것이 아래에 깔렸고 어느 것이 위에 얹혔는지를 보면 누가 먼저 왔고 누가 나중에 왔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아이는 곳간문에서 마당 밖으로 나간 발자국 가운데 다른 모든 발자국을 위에서 밟고 지나간 가장 나중에 한 줄을 짚어냈습니다. 눈이 그친 뒤 맨 마지막에 곳간에서 나온 자의 것이었지요. 그 발자국을 따라가니 마을 끝 한 집에 닿았고 그 집을 뒤지니 없어진 벼가 나왔습니다. 아이는 누구를 지목한 것이 아니라 다만 눈 위에 쌓인 발자국의 결, 그 순서를 읽어 도둑이 스스로 남긴 자취를 되짚었을 뿐이었지요.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자 마을 사람들은 솔바를 결을 잇는 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든 얽히고 설킨 일이 생기면 그 아이에게 물어보라 했고 아이는 곧잘 그 매듭을 풀어냈지요. 그 무렵 마을에는 자잘하지만 잊을 수 없는 일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해 늦가을 관아에서 아전 하나가 새를 매기러 마을에 내려왔지요. 이 아전이 집집마다 돌며 논밭의 넓이를 재는데 어찌 된 셈인지 재는 자막대가 남들 것보다 한 뼘쯤 짧았습니다. 자가 짧으면 같은 논이라도 넓이가 더 넓게 나오니 그만큼 새를 더 물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들은 아전의 자가 이상하다 여기면서도 관아 것이라 감히 따지지 못했습니다. 그때 솔바가 아버지를 따라 그 자리에 있다가 아전이 논을 재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았지요. 그러더니 불쑥 날이 그 자막대로 날이 키를 한번 재어보시라 했습니다. 아전이 어이가 없어 그건 왜 재느냐 하니 솔바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지요. 어제 저 아랫마을에서 이 날이 키가 6자라 들었는데 이 자로 재면 날이 키가 7자도 넘게 나올 것 같아서요 하고요.
같은 날이 키가 자에 따라 6자도 되고 7자도 되면 그 자가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니냐고요. 곁에서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이 그 말뜻을 알아채고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전이 낯빛이 변해 슬그머니 자막대를 거두고는 그날은 새를 먹이지 못한 채 관아로 돌아갔지요. 어른들도 못 따지던 관아의 잔꾀를 6살 아이가 짧은 자 하나로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런 아들이 대견해 이 아이는 나무뿐 아니라 소리에서도 흔적에서도 말에서도 결을 잃더라며 흐뭇해했습니다. 반면에 어머니는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영악한 것도 정도껏 해야 화를 입지 않는다며 아이의 재주가 언젠가 엉뚱한 사람의 눈에 띌까 걱정했습니다. 특히 관아의 자를 걸고 넘어진 그날 이후로 버들내는 아이가 관아 일에 끼어드는 것을 부쩍 조심시켰지요. 고든 나무가 먼저 도끼를 맞는 법이라고 어미는 늘 그렇게 일렀습니다. 그 걱정이 들어맞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일이 걸리지 않았지요. 서리가 내릴 무렵 관아 앞에 낯선 수레 한 대가 멈추어 섰습니다. 새로 부임한 사또가 탄 수레였지요. 수레에서 내린 사내의 눈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감매기듯 고울을 훑고 있었습니다. 저 논에서는 소출이 얼마나 나겠는가, 저 창고에는 무엇이 얼마나 쌓여 있겠는가. 조두평이라는 이름의 그 사또는 하필 결을 잇는 아이가 사는 이 고을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었습니다. 부임한 지 사흘째 조두평은 관아 창고를 열게 했습니다. 쌀과 배가 그득한 창고를 둘러보는 그 눈이 어딘가 번들거렸지요. 창고를 한 바퀴 돌며 그는 아전에게 이것저것을 물었습니다. 이 쌀은 언제 한양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간 뒤 한양에서 다시 헤아려 받느냐, 문서는 누가 적고 누가 갈무리하느냐. 얼핏 예사로운 물음 같았지만 아전은 그 물음의 결이 어딘가 이상한 대로 굽어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지요. 그날 밤 조두평은 아전을 내하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러고는 곡물로 들어오는 쌀이 한 해에 얼마인지, 한양에서 그 수량을 낱낱이 헤아려 받는지를 다시 물었지요. 한양에서는 문서에 적힌 대로 받을 뿐 다시 헤아리지는 않는다는 대답이 떨어지자 조두평이 씩 웃었습니다. 앞으로 한양에 올릴 쌀 가운데 30석은 따로 창고에 쌓아두고 문서에는 그만큼을 뺀 수량으로 적으라는 것이었지요. 아전의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것이 곡물을 빼돌리는 일임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사또의 명이라 감히 거역하지 못했고 아전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고쳐 적을 수밖에 없었지요. 조두평은 한 번에 큰 것을 삼키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해에 30석, 눈에 띄지 않을 만큼만, 그러나 해마다 쌓이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었지요. 게다가 문서를 고친 손은 아전의 손이니 훗날 일이 터져도 죄의 첫 화살이 제가 아니라 아전에게 날아가도록 방패를 세워 둔 셈이었습니다. 아전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제 손으로 적은 그 문서가 언젠가 제 목을 조를 올가미가 되리라는 것을 그도 어렴풋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 무렵 아전이 목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관아의 밭을 목각을 거두러 온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아전이 샘에 잔꾀를 부렸습니다. 목각 20개를 받아놓고 문서에는 15개라 적어 5개 값을 슬쩍 제 몫으로 챙기려 든 것이었지요. 관아 거신이 값도 반만 쳐준다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사또에게 30석을 빼돌려 주느라 제 배포가 커진 김에 이참에 제 입속도 함께 챙기려 든 것이지요. 마침 아버지 곁에서 목각을 나르던 솔바가 아전이 셈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솔바가 불쑥 나리 셈이 틀렸다 했지요. 아전이 무슨 소리냐 눈을 부라리니 아이는 마당에 목각을 5개씩 4줄로 착착 늘어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4줄을 또박또박 짚어 보이며 말했지요. 5씩 4줄이면 20인데 어찌 15이냐고요. 날이 문서가 결이 삐뚤어졌다고요. 마침 목각을 구경하러 모여든
마을 사람들 앞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이가 짚는 대로 목각을 세어보고는 과연 스물이 맞다며 웅성거렸지요. 아전은 온 마을이 보는 앞에서 샘을 틀린 꼴이 되어 얼굴이 벌개진 채 목각 값을 제대로 물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른의 잔꾀를 7살짜리가 눈앞에서 뒤집어 놓았으니 아전은 그날 이 집 부자를 단단히 마음에 담아 두게 되었지요. 저 어린 것이 언젠가 큰 화근이 되겠구나 하고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며칠 뒤 목수가 새로 만든 목각을 지고 관아 창고에 배달을 갔습니다. 목각을 내려놓고 돌아서던 목수의 눈에 창고 한 구석에 쌓인 쌀섬이 들어왔지요. 이맘때면 한양에 올릴 곡물은 벌써 수레에 실려 떠났을 터인데 창고 구석에 어른 키만큼 쌀섬이 쌓여 있었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던 그 눈에 그 쌀섬은 결이 삐뚤어진 옹이처럼 걸렸지요. 저 쌀은 어찌하여 따로 쌓아두었느냐 물으니 아전이 얼굴빛을 굳히며 상관 말고 갈아 쏘아 붙였습니다. 캥기는 데가 없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서둘러 말을 자르지 않는 법이라 목수는 그 삐뚤어진 결을 분명히 읽었지요. 목수는 아무 말 없이 창고를 나섰지만 그 쌀섬의 모양과 자리를 눈에 단단히 새겨두었습니다. 다음 달 다시 배달을 갔을 때 쌀섬은 눈에 띄게 더 늘어 있었지요. 지난달에 어른 키만 하던 것이 이제는 어른 키를 훌쩍 넘어 창고 석가래에 닿을 듯 쌓여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목수는 며칠을 말이 없었지요. 밤이 깊어 아이가 잠든 뒤 버들레가 무슨 일이냐 묻자 목수가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곡물이 다 나갔을 철인데 창고에 쌀이 저리 쌓여 자꾸 늘어가니 아무래도 위에서 빼돌리는 것 같다고요. 버들레의 손이 멎었습니다. 관아의 일은 관아에 맡기고 우리는 우리 살 길이나 살자고 곧은 나무가 먼저 도끼를 맞는다고 말렸지요. 우리에게는 저 어린 솔바가 있지 않느냐고 당신이 잘못되면 저 아이는 어찌 되느냐고 눈물로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수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요. 제가 거짓을 보고도 눈을 감으면 다시는 나무를 만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나무에 삐뚤어진 결도 못 본 척하지 않는 사람이 어찌 사람 사는 일에 삐뚤어진 결을 못 본 척하겠느냐고요. 버들레는 그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저 부디 조심하라 당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뒤 목수는 그를 아는 이웃의 손을 빌려 소지 한 장을 썼습니다. 도의 여러 고을을 순행하며 수령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관찰사, 그 관찰사가 머무는 가명에 올릴 소지였지요. 다만 목수가 적을 수 있는 것은 정황뿐이었습니다. 곡물이 다 나갔을 철인데 창고의 쌀섬이 남아 달마다 늘어가니 가명에서 몸소 창고를 여러 문서와 맞추어 살펴봐 달라는 것이었지요. 정작 몇 석이 빠졌는지 문서를 어찌 고쳤는지는 목수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창고 문서를 주인 아전과 사또만이 아는 일이었으니까요. 목수는 제 눈에 걸린 그 이상한 정황 하나를 있는 그대로 적어 가명으로 올려보냈습니다. 소지를 붙이던 날 목수는 이웃에게 이 일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달라 신신당부했지요. 그런데 이 무렵 아전은 아전대로 사또의 귀에 목순의 부자를 흘려넣고 있었습니다. 산 아래 목수가 창고를 기웃거리며 쌀을 캐묻더라는 것. 그 집 어린 아들이 여간 영악한 것이 아니라 어른의 셈까지 눈앞에서 뒤집더라는 것을요. 아전은 특히 그 어린 것 이야기를 힘주어 일렀지요. 목각샘을 뒤집힌 제 앙심에 그 아이가 언젠가 관아에 큰 화근이 되리라는 계산을 얹은 것이었습니다. 조두평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떴지요. 창고를 캐묻는 목수보다도 어른을 뒤집는다는 그 어린 것이 더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아이 하나가 결을 읽는다는 말이 착복을 감춘 그의 등을 서늘하게 했으니까요. 가명에서 목수의 소지를 맨 처음 받아든 이가 하필 조두평과 같은 해의 과거를 본 동문이었습니다. 가명에서 관찰사를 보좌하던 도사라는 벼슬아치였지요. 그는 소지를 읽고는 관찰사께 올리지 않고 슬그머니 묵혀두었습니다. 소지를 받은 하급 서리가
이미 접수 날짜와 표제를 장부에 남긴 뒤라 도사는 문서 자체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접수한 문서라 아예 없앨 수는 없어 장부에 받은 날짜만 적어두고 정작 그 내용은 윗전에 아뢰지 않은 채 서류 더미에 처박아 둔 것이지요. 그러고는 조두평에게 은밀히 서찰을 띄웠습니다. 내 고을 장인 하나가 소지를 올렸으니 내가 덮어줄 테니 뒤탈이 없도록 알아서 처리하라고요. 동문의 정이라기보다는 훗날 제 손에도 공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샘속이 실린 서찰이었지요. 조두평은 서찰을 읽고 낯빛이 붉어졌습니다. 감히 제 밑의 백성이 저를 고했다는 것이 그를 성나게 했으니까요. 그날 밤 목수는 관하로 불려갔습니다. 조두평이 높은 자리에서 내려다보며 내가 가명의 소지를 올렸다지 물었지요. 목수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창고에 쌀이 쌓인 것이 착복인지 아닌지는 내가 가릴 바 아니라고 조두평이 을러대자 목수가 또박또박 받았지요. 제가 언제 착복이라 단정했느냐고. 다만 이상하니 관에서 창고를 열어 살펴봐 달라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법은 모르나 눈앞의 것을 못 본 척할 줄도 모른다고요. 그 한마디에 조두평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이튿날 목수는 관아 옥사에 갇혔지요. 그런데 그 죄명이 착복을 고한 일이 아니라 관아 창고에 몰래 들어 물품을 훔치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한 자가 도리어 도둑으로 뒤집힌 것이지요. 조두평은 목각을 배달하러 창고를 드나든 것을 트집 잡아 그 출입을 도둑질로 몰아붙였습니다. 결을 바로 세우려던 목수가 도리어 삐뚤어진 결의 죄를 뒤집어 쓴 셈이었지요. 목수는 옥에 갇혀서도 넋을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옥에는 세금을 못내 끌려온 만복이라는 농부며 물을 나르는 옥졸이며 밥을 넣어주는 늙은 종이 드나들었지요. 목수는 그들에게 틈틈이 제가 본 것을 나직이 흘렸습니다. 먼저 곁칸에 갇힌 만복이에게였지요. 만복이가 새를 못내 끌려온 사연을 한탄하자 목수가 나직이 물었습니다. 자네가 못 낸 그 새가 어쩌면 위에서 빼돌린 쌀을 메우느라 더 무거워진 것은 아니겠느냐고요. 곡물이 다 나갔을 철에도 창고에 쌀이 줄기는커녕 자꾸 늘어가더라고.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노라 일러주었지요. 만복이가 눈이 휘둥그레져 그게 정말이냐 되물으니 목수는 부디 이 말을 잊지 말고 언젠가 관에서 물으면 그대로 전해달라 당부했습니다. 물을 나르는 옥졸에게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런데 이 옥졸은 처음에는 목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관아 밥을 먹는 처지에 창고를 캐묻다 갇힌 죄인 따위에게 마음을 줄 까닭이 없었으니까요. 목수가 물을 청해도 못 들은 척 지나치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옥졸의 마음이 저도 모르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곤장 후유증으로 몸이 무너져 가면서도 목수는 사또를 욕하지도 살려달라 빌지도 거짓 자백으로 목숨을 구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매를 맞고도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그저 벽에 기대어 담담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관아 밥을 먹던 옥졸의 마음에 자꾸 걸렸던 것이지요. 어느 밤 목수가 목이 마르다 물을 청하자 옥졸은 이번에는 차마 못 들은 척하지 못하고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목수가 물을 받아 마시고는 옥졸에게 조용히 일렀지요. 자네도 관아 밥을 먹는 사람이니 언젠가 알아두어야 할 것이라고. 창고 구석에 그 쌀섬은 문서에 없는 쌀일 것이라고요. 옥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 말을 윗전에 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 삼켰을 뿐이지만 그 한마디는 이미 옥졸의 가슴 한 구석에 조용히 내려앉았지요. 밥을 넣어주는 늙은 종에게는 제가 죽거든 산 아래 제 처자에게 이 말만은 꼭 전해달라 부탁했지요. 아비는 거짓을 못해 갇혔을 뿐 도둑질은 하지 않았노라고요. 한 사람의 입은 사또가 막을 수 있어도 여러 사람의 입은 다 막지 못하는 법이라 목수는 제가 본 진실을 옥을 드나드는 여러 귀의 씨앗처럼 나누어 심어둔 것이지요. 고든 나무는 부러지기 전에 제 결을 어딘가에 남기는 법이니까요.
사흘째 밤 솔바가 어머니 몰래 옥사 창 앞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벽에 기대어 있었지요. 아이가 나직이 부르자 목수가 눈을 떴습니다. 솔바는 울지 않았지요. 아버지 나가야지, 나가서 나무 깎아야지 하고 말하니 목수가 갈라진 입술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비는 못 나갈지도 모른다고, 사또가 거짓을 하면 내보내준다지만 아비는 거짓을 못한다고요. 그러고는 아이에게 옹이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지요. 사람 사는 일에도 옹이가 있으니 그럴 때는 맞서 부딪히지 말고 나무를 돌려 결이 순한 쪽으로 도끼를 대라고요. 억지를 부리는 자에게는 그 억지의 결을 되짚어 주라고요. 억지란 제 무게를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지는 법이니 힘으로 밀지 말고 그 억지가 제 풀에 자빠지도록 방향만 살짝 돌려주면 된다고요. 그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남긴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목수가 창살 사이로 손을 뻗어 아이의 머리를 한 번 쓸었지요. 솔바는 그 손의 결을, 그 말의 결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이틀 뒤 목수는 옥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곤장의 후유증이었지요. 조두평은 끝내 자백을 받지 못한 채 죄인이 죽었으므로 이 일을 조용히 덮었습니다. 버들레가 남편의 주검을 수레에 싣고 산 아래로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장례를 도왔으나 누구도 관아를 원망하는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했습니다. 관아의 서슬이 그만큼 시퍼랬으니까요. 다만 밥을 넣어주던 늙은 종이 산 아래로 내려와 목수가 남긴 마지막 말을 버들레에게 가만히 전하고 갔지요. 아비는 도둑질을 하지 않았노라던 그 한마디를요. 버들레는 목이 메어 아이를 붙들고 이제 우리는 어찌 사느냐 물었지요. 그러자 솔바가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 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세요. 어머니, 아버지는 결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하고요. 무슨 결을 남겼느냐 어머니가 물으니 아이는 대답하지 않고 다만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 눈은 이미 무언가를 셈하기 시작한 눈이었지요. 아버지가 부러졌으니 이제 그 부러진 자리에서 아버지의 원수를 어떻게 뒤집을지 7살 아이의 머리가 벌써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를 묻은 뒤 솔바는 울고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마을을 부지런히 쏘다니기 시작했지요. 목수의 죽음은 이미 마을 사람들 사이에 수상한 옥사로 번져 있었고 그 아들마저 갑자기 사라지면 관아가 제 손으로 의심을 키우는 꼴이었습니다. 게다가 솔바는 언제나 장터나 관아 앞처럼 여러 눈이 보는 데서만 입을 열었으니 사또가 몰래 손을 쓰기도 어려웠지요. 그리고 그 작은 입으로 사또가 도무지 처벌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또를 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열쇠, 억지는 그 억지의 결을 되짚어 주면 제풀에 무너진다는 그 말을 아이는 하나하나 실로 옮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다만 아이의 속셈은 사또 하나를 골리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온 고을이, 나아가 이 고을을 넘어온 도가 저 창고를 두고 떠들게 만들어 사또보다 높은 눈이 이 고을을 기어이 들여다보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사또의 억지는 사또 앞에서만 되짚어서는 소용이 없고 더 큰 눈이 보는 데서 되짚어야 무너진다는 것을 아이는 이미 헤아리고 있었으니까요. 첫 번째는 장터에서였습니다. 솔바가 아이들을 모아놓고 수수께끼 하나를 냈지요. 곡물이 다 나갔을 철인데 관아 창고엔 쌀이 그득하니 그 쌀은 창고에서 한 발도 안 나가고 어디로 갔다 하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답을 못 맞췄지만 장터에 모인 어른들은 그 물음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대번에 알아챘지요. 아이는 무엇이 어찌 되었다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눈에 걸린 이상한 정황 하나를 물음으로 던졌을 뿐인데 그 물음이 사또의 창고를 곧장 겨누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또를 대놓고 욕한 것이 아니니 잡아들일 명분도 없는데 온 장터가 사또의 창고를 두고 수군거리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전을 상대로였지요. 사또가 아전을 시켜 그 영악한 아이를 겁조 입을 막으라 했습니다. 아전이 솔바를 불러 세워 어린 것이 함부로 관아를 능멸하면
내 어미까지 끌려간다 을러댔지요. 그러자 솔바가 태연히 되물었습니다. 날이 제가 언제 관아를 능멸했습니까? 저는 그저 쌀이 어디 갔나 물었을 뿐인데요. 하고요. 쌀이 어디 갔는지 물은 것이 능멸이라면 나리께서는 그 쌀이 어디 갔는지 아신다는 말씀입니까? 하고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니 아전이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지요. 아이의 물음에 답하는 순간 제가 착복을 아는 자가 되어버리니 아전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관아 앞마당에서였지요. 솔바가 마을 아이들을 데리고 관아 앞을 지나다가 짐짓 큰 소리로 샘놀이를 시작했습니다. 20개에서 5개를 빼면 몇 개냐고 아이들에게 물으니 아이들이 15개라 답했지요. 그럼 그 빠진 5개는 어디로 갔느냐 솔바가 다시 물으니 아이들이 모른다 했습니다. 그러자 솔바가 짐짓 큰 소리로 빠진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면 그건 누가 슬쩍 한 것이라고 샘에서 빠진 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소매 속에 있는 법이라 했지요. 마침 관아를 드나들던 아전이 그 말을 듣고 낯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개를 15개라 적어 5개를 슬쩍 한 채 목각샘이 딱 떠올랐으니까요. 아이는 그저 샘놀이를 했을 뿐이라 나무랄 수도 없는데 아전은 제 발이 저려 그 앞을 종종 걸음으로 지나칠 수밖에 없었지요. 네 번째는 관아 앞 방문을 두고서였습니다. 사또가 창고를 두고 도는 소문을 잠재우려 관아 앞에 방을 하나 내붙였지요. 관아의 곳간은 나라의 것이니 곳간을 두고 근거 없는 말을 지어내는 자는 엄히 다스리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를 아는 이가 방을 소리내어 읽어주자 곁에서 듣고 있던 솔바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지요. 날이 근거 없는 말을 다스린다 하셨는데 그럼 근거 있는 말은 다스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까? 하고요. 사람들이 어리둥절해하니 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창고에 쌀이 없으면 근거 없는 말이니 다스리면 될 것이나 창고에 쌀이 정말 있으면 그건 근거 있는 말이라 다스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 방이 붙었다는 것은 다스리지 못할까봐 미리 겁을 주는 것이 아니냐고요. 사또가 소문을 잠재우려 붙인 방이 도리어 창고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실토하는 꼴이 되어버렸지요. 방을 읽던 사람들이 그 말에 슬며시 고개를 끄덕이니 방을 붙이라 한 사또의 낯이 도리어 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5번째는 사또가 몸소 나선 일이었지요. 아전으로도 아이를 어쩌지 못하자 조두평이 직접 솔바를 관아뜰로 불러들였습니다. 어린 것을 앞에 앉혀놓고 짐짓 인자한 낯으로 물었지요. 얘야, 내가 자꾸 창고의 쌀을 묻는다는데 대체 그 쌀이 어찌 되었다고 생각하느냐? 어디 내 생각을 말해보아라 하고요. 아이가 무어라 단정하는 말을 하면 그 말꼬리를 잡아 헛소문을 퍼뜨린 죄로 다스릴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바는 그 덫의 결을 훤히 읽었지요. 아이가 공손히 답하기를 저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저는 그저 창고에 쌀이 있기에 어디서 온 쌀인가 물었을 뿐이지 그 쌀이 어찌 되었는지는 저 같은 어린 것이 어찌 알겠느냐고요. 그건 창고 문서를 쥔 나리들께서 아실 일이지 제가 답할 일이 아니라고요. 사또가 답을 유도하려 물었는데 아이가 그 물음을 고스란히 사또에게 되돌려준 것이지요. 조두평은 아이의 입에서 트집 잡을 말 한마디를 끝내 얻지 못하고 도리어 제가 창고를 아는 자임을 아이 앞에서 내비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거듭되자 조두평은 슬슬 애가 탔습니다. 아이가 하는 짓은 하나같이 딴청을 부릴 수 있는 것들이라 붙잡아 벌줄 명분이 도무지 잡히지 않았으니까요. 대놓고 욕을 하면 능멸죄로 잡아들이련만 아이는 수수께끼를 내고 쌀의 행방을 물을 뿐이었습니다. 그 물음에 관아가 화를 내면 낼수록 도리어 창고에 무언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었지요. 어른을 상대로 어른의 잔꾀를 뒤집던 그 결읽기가 이제 사또를 겨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억지의 결을 되짚어 주라던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사또에게 되돌려 주고 있었지요.
한편 아이가 벌인 소동은 이 마을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솔바는 어머니에게 배를 대러 다른 고을에 갈 때마다 아버지가 본 창고의 쌀과 억울한 죽음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달라 부탁했지요. 버들레가 배를 대러 이 고을 저 고을을 넘나들 때마다 진실을 고한 장인이 도리어 도둑으로 몰려 옥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실을 타고 함께 번져나갔지요. 옥에서 목수의 말을 들었던 만복이도 새를 물고 풀려난 뒤 제가 옥에서 들은 그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옮겼습니다. 창고에 문서에 없는 쌀이 쌓여 있더라던 죽은 목수의 그 말을요. 아이의 수수께끼와 어머니의 발과 만복이의 입이 맞물려 목수의 억울한 죽음은 어느새 온 도가 수군거리는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리고 마침 그때 도의 관찰사가 순행에 나서 여러 고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순행이란 관찰사가 관할 고을을 몸소 살피는 일이었지요. 이웃 고을의 잃은 관찰사가 저작거리를 지나다 진실을 고한 장인이 도둑으로 몰려 죽었다는 소문을 제 귀로 들었습니다. 관찰사가 그 소문의 출처를 캐물으니 이야기는 결국 산 아래 한 고을로 모였지요. 관찰사는 가명에 사람을 보내 접수 장부를 들추게 했고 지난 가을 그 고을 장인이 올린 소지 한 장이 내용도 없이 날짜만 적힌 채 처박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접수는 되었는데 내용이 윗전에 오르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 중간에서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뜻이었지요. 관찰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관찰사는 이 일을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여겨 순행의 다음 길을 조두평의 고을로 조용히 잡았습니다. 미리 기별하면 사또가 창고를 손볼 것이 뻔했으니 요란한 통보 없이 발길을 돌린 것이었지요. 관찰사의 행차가 조두평의 고을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었지만 정작 그 고을 안에서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조두평은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저 영악한 아이를 정당한 죄로는 잡을 수 없으니 아예 없는 죄를 만들어 온 마을 앞에서 처결하기로요. 관아의 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다스리는 모양새만 갖추면 아이를 죽이고도 억울한 옥사라는 말은 듣지 않으리라 여긴 것이지요. 아이 하나를 본보기로 다스리면 창고를 두고 수군거리던 온 고을의 입도 함께 다물어지리라 셈한 것이었습니다. 조두평은 온 마을 사람을 관아 마당으로 불러 모으라 명했지요. 마당 한가운데 끌려 나온 솔바 앞에서 조두평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수가 전임 사또의 허가를 받아 병든 나무와 쓰러진 나무를 베어 곡물 목각을 만들었던 일을 조두평은 관아의 산에 함부로 들어가 나무를 뺀 죄로 뒤집어 씌웠지요. 내 아비가 관아의 산을 망쳤으니 그 산을 내가 옮겨 놓아야 마땅하다고요. 그러고는 품에서 바늘 한 개를 꺼내 마당 바닥에 툭 던졌습니다. 이 바늘로 산을 옮기라고 사흘 안에 옮기지 못하면 내 아비의 뒤를 따르게 되리라고요.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였지요. 바늘로 산을 옮기라니 그것은 옮기지 못하는 것을 빌미로 어린 것을 처결하겠다는 선고였으니까요. 그런데 솔바는 울지도 떨지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닥에 바늘을 천천히 주워들더니 사또를 빤히 올려다보며 씩 웃었지요. 그 눈에는 이미 아버지가 남긴 열쇠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산을 옮기라는 이 커다란 억지가 아이의 눈에는 제 무게를 못 이겨 곧 자빠질 옹이로 보였던 것이지요. 옮겨드리겠다고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요. 무슨 약속이냐 조두평이 눈을 가늘게 뜨니 아이는 사흘 뒤에 말씀드리겠다 하고는 바늘을 쥔 채 마당을 나섰습니다. 사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없는 불안에 휩싸였지만 이미 온 마을 앞에서 던진 말이라 주워 담을 수도 없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솔바는 그날 밤 촛불 아래에 앉아 바늘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안절부절 못하며 이 노릇을 어찌하느냐 발을 굴렀지요. 아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버들레는 차라리 밤을 틈타 아이를 데리고 마을을 떠나자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도리어 태평했지요. 지난 가을 그 아전이 짧은 자막대로 새를 매기려 할 때 그 자로 나리키를 재면 7자가 넘겠다 되받으니
아전이 제풀에 물러섰다고 사또가 될 리 없는 일을 시켰으니 될 리 없는 일을 사또에게 되돌리면 그만이라고요. 도망치면 아버지가 도둑으로 남지만 여기서 사또의 억지를 되짚으면 아버지의 결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요. 아이는 그 결을 더듬어 나갔습니다. 바늘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바늘로 무엇을 더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산보다 큰 것, 아무도 옮기거나 메울 수 없는 것. 바다였지요. 바늘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바늘로 바다도 메울 수 있어야 하고 바다를 못 메우면 산도 못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아이는 씩 웃었지요. 아버지가 남긴 옹이의 열쇠가 그 밤에 딱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바는 답만 품고 사흘을 잠자코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사흘 내내 온 고을을 들었다 놓았지요. 아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수는 사또 하나만 골탕 먹여서는 안 되고 온 고을이 다 보는 앞에서 되돌려야 사또가 딴청을 부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그러니 답을 품은 채로도 사흘 동안 불어 소동을 벌여온 고을의 눈과 귀를 관아 마당으로 끌어모으려 한 것이지요. 이튿날 아침 아이는 바늘 한 개를 들고 산 아래로 갔습니다. 그러고는 아주 진지한 얼굴로 바늘 끝으로 산기슭에 흙을 콕콕 찍기 시작했지요. 지나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 물으니 사또의 명대로 산을 옮기는 중이라 답했습니다. 흙 한 알씩 바늘 끝에 찍어 옮기다 보면 언젠가 산도 다 옮겨지지 않겠느냐고 짐짓 태연히 말했지요. 사람들이 그 엉뚱한 모습에 웃음을 참으며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가 흙을 콕콕 찍을 때마다 구경꾼들은 사또가 시킨 일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를 절로 깨닫게 되었지요. 이튿날에는 마을 아이들을 죄다 불러 모아 다 같이 바늘로 흙을 찍자 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삼아 저마다 바늘이며 꼬챙이를 들고 산기슭을 콕콕 찍으니 그 광경을 보러 온 어른들로 산 아래가 북적였지요. 솔바가 아이들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100년을 찍으면 이 산이 저기로 옮겨지겠니? 하고요. 아이들이 입을 모아 아니라고 답하니 솔바가 다시 물었지요. 그럼 100년을 찍어도 안 옮겨지는 일을 사흘 안에 옮기라 하신 분은 대체 무슨 생각이시겠니? 하고요. 어른들이 그 말에 그만 껄껄 웃고 말았습니다. 사또의 억지가 아이들 입을 통해 온 산 아래에 쫙 퍼진 것이지요. 사흘째 되던 날에는 아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산을 옮기려면 먼저 산이 얼마나 큰지 재어야 하니 어른들더러 산을 빙 둘러 새끼줄로 둘레를 재어 달라 청했지요. 사람들이 반은 재미로 반은 얼떨결에 산을 둘러 새끼줄을 이었습니다. 새끼줄이 산 한 바퀴를 다 두르고도 모자라 사람들이 다시 새끼줄을 몇 발이나 더 이어 붙여야 했지요. 그러고 나서 솔바가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이만한 산을 바늘로 옮기라 하셨으니 사또 나리께서는 필시 바늘로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일 거라고요. 그러니 사또 나리께 이 산 말고 저 바다도 한번 청해봐야겠다고요. 구경하던 사람들이 그 말뜻을 알아채고 키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늘로 산을 옮기라는 명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되는 것임을 아이가 바다를 끌어들여 훤히 드러낸 것이지요. 아이가 사흘 동안 벌인 이 소동이 온 고을에 쫙 퍼져 사또가 어린 것에게 될 리 없는 일을 시켰다는 것을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사또는 아이를 처결할 명분을 세우려다 도리어 온 고을의 웃음거리가 되어 가고 있었지요. 이 사흘 동안 관아 안의 조두평은 조두평대로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담장 밖에서 터지는 웃음소리가 동원 안까지 넘어 들어올 때마다 사또의 낯이 일그러졌지요. 아전이 들어와 아이가 산기슭에서 흙을 찍는다는 둥, 아이들을 몰고 새끼줄로 산을 잰다는 둥 소동을 앓을 때마다 조두평은 이를 갈면서도 어찌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제 명을 어긴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 명을 따르노라 산을 재고 있었으니까요. 명을 따르는 아이를 벌하면 온 고을이 사또의 억지를 대놓고 비웃을 것이고 두고 보자니 그 웃음이 날마다 부풀어 갔지요.
밖에서는 웃음이 커지고 안에서는 초조가 끓어 조두평은 사흘째 되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날 저 아이를 온 마을 앞에서 처결해 창고를 두고 떠드는 입을 한꺼번에 다물게 할 셈이었지요. 한편 버들레는 아이가 삿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 조마조마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이치로 삿도를 몰아붙이면 삿도가 도리어 성이 나 그 자리에서 아이를 해할까 두려웠으니까요. 버들레는 아이의 손을 꼭 쥐고 이 어미가 어떻게든 곁을 지키겠다 다짐했지요. 그러면서도 죽은 남편이 남긴 그 고든 결이 이 어린 것에게 고스란히 옮아간 것을 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말리자니 남편의 결을 꺾는 것 같고 두자니 아이가 위태로우니 어미의 마음은 밤새 두 갈래로 찢어졌지요. 그런데 솔바는 산을 재는 소동을 벌이는 틈틈이 자꾸 마을 어귀의 큰 길로 눈을 주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그 길에 결이 달라져 있었으니까요. 여느 때 같으면 장꾼이나 나무꾼의 발자국뿐이던 길에 무겁고 깊게 파인 수레바퀴 자국과 여러 마리 말발굽 자국이 새로 겹쳐 찍혀 있었지요. 길을 오가는 사람들도 어딘가 조심스러워 걸음을 재촉하거나 슬그머니 길가로 비켜서곤 했습니다. 관아 아전들도 요사이 부쩍 들떠 무언가를 쉬쉬하며 관아를 분주히 드나들었지요. 흔적의 결을 읽던 아이의 눈에 그것은 하나의 그림으로 모였습니다. 큰 행차가, 그것도 여느 벼슬아치가 아니라 아주 높은 이의 행차가 이 고을로 다가오고 있다는 그림이었지요. 눈밭에 발자국을 되짚어 도둑을 찾아내던 그 눈이 이번에는 큰 길에 쌓인 자취를 읽어 다가오는 행차를 먼저 읽어낸 것입니다. 아이는 비로소 재판을 더 크게 만들 기회가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다만 그 행차가 누구의 것인지 정확히 어느 시각에 관아문에 닿을지는 알 수 없었지요. 그래서 솔바는 높은 이의 행차에만 기대지 않았습니다. 삿도가 딴청을 부릴 수 없도록 온 마을을 증인으로 모으고 큰 행차가 제때 닿는다면 그 눈앞에서까지 삿도의 억지가 드러나게 하려 했습니다. 버들레는 순행 나온 관찰사가 이미 이 고을로 발길을 돌렸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솔바 역시 관찰사라는 이름까지는 몰랐지요. 다만 아주 크고 높은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길에 쌓인 자취의 결로 읽어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솔바는 세수를 하고 어머니가 지어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러고는 마을 어귀 쪽으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멀리서 여러 발굽과 바퀴가 한꺼번에 땅을 밟는 묵직한 울림이 실려왔지요. 아이가 사흘 내내 눈여겨보던 그 큰 행차가 마침내 고을 어귀에 닿은 것이었습니다. 온 마을을 증인으로 세운 판 위에 뜻밖에도 삿도보다 더 큰 눈까지 닿게 된 셈이었지요. 아이는 손에 바늘 한 개를 쥐고 어머니를 한 번 돌아보고 씩 웃고는 관아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이 구경 삼아 우르르 따라붙었지요. 삿도가 어떤 낯빛이 될지 다들 보고 싶었으니까요. 그리고 바로 그 시각 고을 어귀의 큰 길로는 요란하지 않은 행차 하나가 조용히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관아 마당에는 온 마을 사람이 그득 모였습니다. 조두평이 동원 높은 자리에 앉았고 아전과 포졸들이 좌우로 늘어섰지요. 솔바가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바늘을 쥐고 있었고 걸음이 어찌나 태연한지 도리어 삿도 쪽이 초조해 보였지요. 마당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은 지난 사흘간 아이가 벌인 소동을 다 지켜본 터라 저마다 숨을 죽이고 이 판의 끝을 기다렸습니다. 조두평이 사흘이 지났으니 산을 옮겼느냐 물었습니다. 아이는 아직이라 답했지요. 옮기겠으나 사흘 전에 청한 약속을 먼저 해 주십사 한다고요. 조두평이 어디 그 약속을 말해보라 하니 솔바는 곧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시 마당을 둘러싼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고는 관아 문 쪽으로 한번 슬쩍 눈길을 주었지요. 온 마당이 아이의 입만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바람 한 점 지나가는 소리마저 들릴 듯한 그 정적 속에서 아이가 비로소 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요. 제가 이 바늘로 산을 옮기거든 사또 나리께서도 이 바늘로 바다를 메워 주십시오. 관아 마당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지요. 조두평의 입이 열렸다 닫혔습니다. 무슨 소리냐 겨우 내뱉으니 아이가 또박또박 아뢰었지요. 바늘로 산을 옮기라 하셨으니 바늘로 산을 옮길 수 있다면 바늘로 바다도 메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요. 제가 산을 옮기거든 사또께서는 바다를 메우시라고 그 약속만 해주시면 산을 옮기겠다고요. 마을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어디선가 키득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지요. 7살 어린 것이 사또의 명을 그 자리에서 고스란히 되돌려 사또의 목에 걸어버린 것입니다. 조두평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지요. 약속을 하자니 바다를 메워야 할 판이요. 약속을 못하자니 제 명이 애초에 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온 마을 앞에서 실토하는 꼴이었으니까요.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어도 마당 구석까지 또렷이 닿았습니다. 바다를 못 메우신다면 산도 못 옮기는 것이니 산을 못 옮길 명을 저에게 내리신 것은 저를 살리려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죽이려 하신 것이 아니냐고 아이가 천연덕스럽게 물었지요. 그 물음에 마당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에게 배운 그대로 억지의 결을 되짚어 그 억지가 제 풀에 자빠지게 만든 것이지요. 이치로는 도무지 아이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조두평이 그의 위세로 이치를 덮으려 했습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지요. 산이고 바다고 다 필요 없다. 저 방자한 것에 목을 당장 쳐라 하고요. 바로 그 한마디가 제가 스스로 판 함정이었습니다. 관아의 명을 지키지 못한 죄인을 다스린다던 명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 사또는 아무 죄도 없는 어린 것의 목을 명분도 없이 치라 명하고 있었으니까요. 아이가 판결을 따라 사또는 제 사리를 온 마을 앞에 제 입으로 드러내고 만 것입니다. 포졸 하나가 마지못해 칼을 뽑아 다가섰고 버들레가 담장 밖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들려 했지요. 그때 관아 문 쪽에서 우렁찬 외침이 마당을 갈랐습니다. 멈추어라. 관아 문이 활짝 열리고 도의 관찰사가 관원들을 거느린 채 마당으로 들어섰지요. 순행길에 이 고을로 발길을 돌린 그가 요란한 기별 없이 당도해 마당 밖에서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가 바다를 메워달라 되받는 대목부터 사또가 목을 치라 소리치는 대목까지 관찰사는 문 밖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두 귀로 듣고 있었지요. 조두평의 낯빛이 그 자리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가장 덜 놀란 것은 솔바였지요. 아이는 관아 문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솔바가 처음부터 관찰사의 정확한 도착 시각까지 안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온 마을을 증인으로 불러 모으고 길에서 읽은 큰 행차가 닿을 가능성까지 놓치지 않은 채 사또가 제 사리를 스스로 드러내도록 판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 판에 마침 사또보다 큰 눈이 들어와 아이가 노린 마지막 한 수가 완성된 것입니다. 관찰사는 마당 한가운데로 걸어 나와 명분도 없이 어린아이의 목을 치라 한 그 명을 제 귀로 똑똑히 들었노라 했지요. 그러고는 지난 가을 이 고을 장인이 가명에 올린 소지가 어찌하여 내용도 없이 장부에만 처박혀 있었는지, 그 장인이 어찌하여 도둑으로 몰려 옥에서 죽었는지 낱낱이 밝히겠노라 했습니다. 조두평이 무슨 억울한 옥사냐 더듬거리자 관찰사는 이미 다 알고 왔노라 답했지요. 죽은 장인이 옥에서 여러 사람의 귀에 남긴 말이 소문이 되어 온 도에 퍼졌고 그 소문을 따라 가명의 장부를 들추니 묻혀있던 소지가 나왔으며 창고를 열게 하니 문서에 없는 쌀 30석이 그대로 쌓여 있더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찰사는 이미 오는 길에 관원을 시켜 창고부터 봉하고 문서와 맞추어 보게 했노라 일렀지요. 문서에 적힌 수와 창고에 쌓인 실제 수가 30석이나 어긋나니
그 어긋난 결이 곧 착복의 증거였습니다. 다만 목수를 도둑으로 몰아 죽게 한 일이 사또의 보복이었는지는 아직 더 밝혀야 했는데, 방금 온 마을 앞에서 죄 없는 아이의 목을 치라 한 명령이 그 보복의 성정을 스스로 드러낸 셈이었지요. 조두평이 아전을 획 돌아보았지만 아전은 이미 땅에 엎드려 부들부들 떨고 있었지요. 제 손으로 고쳐 쓴 그 문서가 결국 제 발등을 찍은 것입니다. 관찰사가 소지를 감춘 자가 가명에 있다 하니 이번에는 관찰사를 따라온 도사가 그 자리에서 얼굴이 흑빛이 되었지요. 사또의 동문이라 하여 소지를 묵혀둔 바로 그 도사였습니다. 관찰사가 순행을 떠날 때 도사를 곁에 데리고 나선 것이 실은 그 소지가 어디서 막혔는지를 은밀히 가늠하기 위함이었음을 도사는 그제야 깨닫고 다리가 풀렸지요. 조두평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늘 같던 위세가 무너지는 데에는 한 식경도 채 걸리지 않았지요. 그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빌자 관찰사가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한 번만이라니 저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그 한 번을 주었느냐고요. 곧은 말 한마디 했다는 죄로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오게 해서 죽게 한 자가 이제 와 무슨 낯으로 한 번을 비느냐고요. 조두평은 그 자리에서 사또 자리에서 내쳐져 결박되었고 소지를 감춘 도사도 함께 문초를 받도록 가명으로 압송되었습니다. 문서를 고쳐 쓴 아전은 곤장을 맞고 죄를 물게 되었고 착복한 쌀 30석은 고스란히 마을에 돌아왔지요.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참았던 소리를 터뜨리며 환호했습니다. 목수의 억울함이 온 고을 앞에서 벗겨진 것이지요. 관찰사가 떠나기 전 아이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대체 7살짜리가 이런 수를 어찌 두었느냐 물으니 솔바가 태연히 답했지요. 사또를 이긴 것이 아니라 사또가 제 무덤을 판 것이라고요. 아버지가 나무의 결을 가르쳐 주셨는데 옹이는 힘으로 쪼개는 것이 아니라 결을 돌려 비껴가는 것이라 하셨다고요. 사또가 내린 명이 커다란 옹이라 힘으로 맞서지 않고 결을 돌려 되돌렸을 뿐이라고요. 억지란 제 무게를 못 이겨 스스로 자빠지는 법이니 저는 그저 그 억지가 자빠질 방향으로 살짝 돌려주었을 뿐이라고요. 그러고는 아이가 한마디를 덧붙였지요. 다만 옹이를 되짚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고요. 사또의 억지는 사또 앞에서만 되짚으면 사또가 딴청을 부리면 그만이니 먼저 온 마을의 눈앞에서 되짚어야 무너진다고요. 며칠 전부터 큰 길에 낯선 행차의 자취가 늘어가는 것을 보고 아주 큰 눈이 이 고을 가까이 오고 있음을 짐작했으나 그분이 누구인지 언제 관아문에 닿을지는 알지 못했다고요. 그래서 행차에만 기대지 않고 사람들을 모았으며 다행히 나리께서 바로 오늘 다 사또의 말을 직접 들으셨노라고요. 관찰사가 그 말에 한동안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7살 아이가 제 행차가 다가오는 것까지 자취로 일거판을 짰다는 말에 도리어 등줄기가 서늘해졌던 것이지요. 이윽고 관찰사가 껄껄 웃으며 이 고을에 무서운 아이가 하나 났다 하고는 아이의 머리를 쓸어 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솔바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에 올랐지요. 마침 대보름을 앞둔 밤이라 크고 둥근 달이 산마루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산소 앞에 쪼그려 앉아 손에 쥐고 있던 바늘을 무덤 앞 흙에 콕 꽂았지요. 그러고는 씩 웃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산은 못 옮겼지만 사또는 옮겼어요. 하고요. 아버지가 남긴 옹이 하나로 사또를 통째로 돌려 눕혔으니 이만하면 결을 잘 읽은 셈이 아니냐고요. 곁에 선 버들레가 그만 픽 웃고 말았지요. 아이의 그 태연한 얼굴 앞에서는 흐르던 눈물도 그만 우스워졌으니까요. 그렇게 한참을 웃던 아이가 문득 말을 잃었습니다. 바늘을 꽂아둔 무덤의 흙을 가만히 쓸어보는데 그 흙이 어쩐지 차가웠던 것이지요. 산도 옮기고 사또도 옮겼는데 이 무덤 속의 아버지 하나만은 도무지 옮겨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제야 아이는 사흘 내내 삼켜두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알았지요. 아버지, 이제 나무는 누가 두드려 봅니까? 하고
겨우 한마디를 뱉는데 그 야무지던 목소리가 처음으로 어린아이의 것으로 갈라졌습니다. 결을 읽어 온 세상을 되짚던 7살이 그 밤 아버지 무덤 앞에서만은 아무것도 되짚지 못한 채 그저 한참을 어깨를 들먹였지요. 버들레가 말없이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미도 굳이 웃음으로 눈물을 지우려 하지 않았지요. 산을 내려오며 아이가 마지막으로 한 번 산 위를 돌아보니 산마루에 둥근 달이 걸렸고 그 아래 산소 앞에 바늘 하나가 꽂혀 반짝이고 있었지요. 멀리서 보니 바늘 끝에 그 둥근 달이 살포시 걸려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산을 억지로 들어 옮긴 것이 아니라 산 위에 뜬 달을 바늘 끝에 걸어두는 것. 이기려 들지 않고 결을 읽어 이치를 되돌리는 것. 그것이 결을 읽는 아이가 바늘 한 개로 산을 옮긴 유일한 방법이었지요.